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구리입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찾아뵙게 됐습니다. 9시가 좀 안 되는 시간이네요. 12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한올바이오 파마가 종가 기준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또 했습니다. 지난번 언제였죠? 급등이 나왔던 때가 잠깐 제가 핸드폰으로 차트를 보면서 좀 방송을 하면 12월 1일, 12월 첫날부터 이렇게 축포를 쐈었고요. 그때 종가는 5만 KRX 기준입니다. KRX 기준으로 그때 종가가 55,200원에 마무리를 했었네요. 근데 오늘 KRX 기준 종가가 56,000원입니다. 제가 KRX를 기준으로 보는 이유는 그 NXT는 사실 장 전과 장 후는 거의 외국인 기관들의 물량이 웬만한 경우 아니고서는 뭐 전날 호재나 악재가 터져서 급등을 하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잘 들어오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조그마한 소규모의 거래인데 워낙 그 거래량 자체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NXT 거래는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그 다음에 KRX가 겹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녁은 3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이렇게 NXT만 거래가 되는데 그때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고요. KRX 거래 기준으로만 저는 좀 확인을 하는데 KRX 기준으로 종가를 오늘 신고가 달성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이 신고가의 의미가 뭔지 사실 뭐 의미 부여를 하려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뭐 굳이 그런 의미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사람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한올바이오 파마의 기술력이 인정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정답 아닌 정답을 좀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가총액이 56,000원 기준으로 2조 9,200억 원, 3조 원 가까이로 불어났습니다. 드디어 한올바이오 파마가 빛을 발하나 싶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기분 좋게 이렇게 올릴 수 있게 돼서 다행이고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플래시맨님은 5일에 또 한 번 매수 예정이시라고 하시는데 그때 조금 떨어졌으면 또 좋겠긴 하겠네요. 네, 아무튼 저도 뭐 월급날은 좀 떨어졌으면 좋겠더라고요. 어차피 사는 거. 그다음에 제 말씀 들으면 잠도 잘 오신다는 로땡호님도 계시고 아빠 유튜브 김이라는 분께서는 진실한 방송 잘 듣고 있으시다는 좋은 칭찬의 답변을 남겨주셨습니다. 주주팔케이님 아직 계시고요. 박땡현님 엉덩이로 한다는 말씀 아무리 들어도 명언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말한 건 아니고요. 여러 투자 서적들에서 많이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 많이 해주셨고 메모리 800만원님께서 눈도 오는데 치킨 한 마리 시켜 드시라고 하셨는데 서울은 그 시간에 눈이 안 왔거든요. 근데 저녁에 눈이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저녁에 눈이 많이 와서 지금은 좀 그쳤는데 서울은 눈이 좀 쌓였습니다. 메모리 800만원님 여전히 물밑에서 저를 이렇게 서포트 해주고 계십니다. 참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할 나위 말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이렇게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모습 너무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됩니다. 메모리 800만원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린다는 말 말고는 더 해드릴 건 열심히 해서 방송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숨어있는 정보나 자료들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있으면 열심히 찾아서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자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꾸준히 초심을 잃지 않고 방송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와 가격 맞추기와 같은 단타성 투자는 끝까지 지향을 하는 그런 투자를 그런 유튜브를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메모리 800만원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경우의 수에 따른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좀 제목을 정해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12월 11일에 저희가 발표할 것들이 나오잖아요. 물론 항상 예상하지 못한 발표들이 나왔을 때가 많았습니다. TED도 우리가 이번에 연말까지 공개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내년 상반기에 장기 데이터까지 같이 해서 공개하겠다라고 이제 전략을 수정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2월 11일도 분명 예상치 못한 데이터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가능성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호재성 재료든 악재성 재료든
아니면 뭐 심심한 재료든 어떤 경우의 수든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저희가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런 재료들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할까요?를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뭐 대응이라기보다는 사실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한테서 주가를 대응한다는 건 사실 주가를 맞춰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가격을 맞춰보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대응을 한다는 건. 뭐 대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가가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데 대응을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좀 어렵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응은 장기 투자를 관점으로 딱 정해놓고 근본으로 하고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미리 생각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겁니다. 뭐 물론 이것도 뭐 대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아무튼 뭐 관망을 하든 아니면 뭐 적극적으로 더 매수를 하든, 돈이 있으신 분들은요, 아니면 뭐 사실 매도는 사실 저는 어떤 경우에서든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2027년까지 저는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시장성이 거의 확장의 끝판왕일 것 같기 때문에, 뭐 내년에 발표될 류마티스도 그렇고요. 아무튼 그런 끝판왕이 내년부터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점점 매도는 사실 거의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장기적인 투자 철학을 근본으로 해서 과연 12월 11일에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번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전제로는 장기 투자가 전제고요. 그 다음에 FCRN의 시장성, 정확히는 FCRN 저해제라고 할까요? 저해제의 시장성. 자, FCRN 저해제의 시장성은 뭘까요? FCRN 저해제의 시장성은 지금 상당히 입증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제넥스 시가총액 주가 보시면 아시잖아요. 만약 이게 상업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성이 좋지 않아서 아무리 좋은 기술도 제가 말씀드리죠. 약이 안 팔리면 주가는 반응을 하다가 만다. 올라가질 않는다. 테페자 같은 경우 IGF-1R로 TED의 최초 치료제 First in Class로 지금 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매출을 일으키고 나서는 정체 구간에 돌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로는 갑상선 암병증의 심각한 환자들, 아주 심각한 환자들이어서 테페자를 투여하지 않으면 여타 다른 부작용이나 기타 질환으로 확장이 되거나 이런 위험성 때문에 IGF-1R 타겟인 테페자를 투여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부작용보다 치료를 하는 이점이 더 큰 사람에게는 테페자를 투여를 해야겠죠. 근데 이제 조금 경증이거나 심한 정도가 아닌 뭐 중증보다 좀 약하신 분들이나 그런 타겟 환자들은 치료보단 부작용의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시장 확장성이 어느 정도 상단이 막혀 있습니다. TED 관련 테페자라는 약물은요. 그래서 이제 바토클리맙이 더 주목을 받게 되는 이유인데요. 그런 부작용으로 인한 시장성 확장이 불가능하다면, 부작용이 해소되면 시장성 확장은 충분히 폭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TED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증 근무력증에서 지금 아제넥스가 잘하고 있고, 존슨앤존슨이 열심히 따라가고 있고, 존슨앤존슨은 하물며 아제넥스의 약물과 1대1 비교 임상, 제대로 된 아제넥스와 존슨앤존슨 사이에 MG 중증 근무력증 시장 내에서 대결 구도가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존슨앤존슨이 아제넥스한테 야, 너네 약이랑 우리 약이랑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라고 도전장을 내민 상태고, FcRn 저해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IgG 감소 정도, 항체 감소 정도가 존슨앤존슨이 아제넥스에 비해서 한 몇 프로 이상, 한 자릿수 후반대 퍼센트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존슨앤존슨은 아마 비벼볼만 하다, 아제넥스를 이겨볼만 하다 라고 판단을 해서 1대1로 비교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증 근무력증에서도 자리를 잘 잡아나가고 있고요. 아제넥스는 CIDP에서도 잘 잡아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류마티스에서 존슨앤존슨이 실패를 했지만 이뮤노반트가 이제 진입을 했고요. 쇼그렌 증후군은 지금 모든 FcRn 저해제 계열 치료제 개발하는 회사가 다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루푸스 같은 경우도 전신 루푸스는 이제 존슨앤존슨이랑 아제넥스랑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피부 홍반성 루푸스라는 그 깨알 시장에는 이뮤노반트가 진입을 해서 지금 퍼스트 인 클래스이자 베스트 인 클래스를 노리고 있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들이 다
FcRn 저해제가 효능도 좋지만 시장성도 확보가 많이 되고 있어서 다양한 회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최대 3-4개의 회사들이 열심히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FcRn 저해제의 시장성은 뭐 이미 검증이 된 상황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해도 될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단은 이거를 전제로 해서 일단은 TED에 관련된 얘기와 함께 12월 11일에 과연 어떤 시나리오들이 나올지 가능성,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서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 아니면 대응 아니면 생각을 해야 될지를 한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롯이 저의 추정이고요. 이렇게 되겠다, 뭐 이렇게 될 거다라고 확언이나 예언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가를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의 추정인 상황이고요. 추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나와는 좀 생각이 다르네 하고 본인만의 생각을 또 정립해 나가시는 게 투자에서도 상당히 본인의 투자 철학을 정립해 나가는데 좋은 시도이기 때문에 제 의견과 다르시면 왜 다른지 본인이 스스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넋구리라는 유튜버는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나는 이런 점에서는 넋구리와는 생각이 좀 다르고 그 이유는 뭐다 라고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리가 있으시다면 저에게 댓글로 좀 같이 나눠주시면 저도 긍정적인 효과가 서로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렇게 예측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이 말을 믿고 투자하시면 안 돼요. 저는 주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투자는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하심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냥 이런 경우의 수들이 있고 이럴 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이셔야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는 절대 아니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다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TED 얘기를 잠깐만 해보면 TED 얘기를 할 때 이제 그 IGF-1R과 IGF-1R FcRn 저해제잖아요. 대결 구도가 VS라고 쓸까요? VS. 일단은 가장 차이점은 이제 FcRn 저해제는 항체를 제거하는 거고요. IGF-1R은 특정 타겟을 이제 저해를 해서 효과를 내는 건데, 일단은 이 FcRn 저해제의 장점은 일단은 TED라는 질환 자체가 일단 뭐 TED 단독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브스병을 동반하며 TED를 앓고 있는 환자군 이렇게 또 있죠. 근데 이 IGF-1R 치료제로는 이 단독 질환에게는 조금 그나마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TED만 조절하면 되니까. 근데 이 그레이브스병을 동반한 TED 환자는 사실 이 그레이브스병이 치료가 안 되면 이 TED도 치료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항체 때문에 일어난 병에서 동반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 항체로 문제가 발생한 그레이브스병을 조절되지 않으면 TED가 조절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그레이브스병도 IGF-1R로 조절이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IGF-1R과 FcRn 저해제를 보면 FcRn 저해제가 훨씬 더 앞서가고 있는 치료제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안정성이죠. 안정성 때문에 IGF-1R 치료제 테페자가 지금 시장 확장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FcRn 저해제는 안정성이 확보가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안정성 확보는 이제 어디서 아느냐? 안정성 확보를 임상 데이터를 내년 상반기에 이제 결과 공개가 될 텐데요. 뭐 늦어도 7, 8월 하반기 초순쯤 결과 공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예측을 해보려고 한다면 안정성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 합리적으로 예측을 해본다면 안정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부작용 이슈거든요. 그리고 약물로 인한 약물 투여를 어느 정도 간격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FcRn 저해제는 사실 답이 좀 나와 있는 게 바토클리맙이 답이 좀 나와 있는 게 일단
TED 환자들에게 지금 유효성 데이터를 도출하기 위해서 투여를 시작하고 지금 모든 환자들이 투여를 다 마쳤잖아요. 중간에 이탈한 환자나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투약을 중단한 환자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토클리맙이 갖고 있는 알부민 감소, LDL 콜레스테롤 증가의 이런 부작용들은 컨트롤이 가능한 수준이다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됐다고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게 문제였으면 고용량 투여할 때나 저용량 투여할 때나 그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환자 투약이 중단이 됐었어야 됐어요. 임상 이상에서는 그렇게 자발적으로 중단을 했죠. 환자가 뭐 이상이 있어서 중단을 했다기보다는 그런 부작용이 발견이 되고 이뮤노반트에서 자발적으로 임상을 중단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부작용 발견을 하고 이제 부작용 컨트롤이 되냐 안 되냐를 확인을 해봤더니 부작용 컨트롤이 되는 것 같아서 3상을 진행을 했더니 3상 진행했던 환자들 모든 환자군에서 투여를 다 마무리를 했고요. 그 모든 환자군 3상이라는 것 자체가 환자 수가 대규모 임상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 대규모 임상을 진행한 환자 수가 모두 투약을 마쳤다는 거는 안정성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 있다. 라고 좀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제 생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지난번에 한올바이오 파마에서 어떤 보도자료에 의한 반박으로 공지사항을 올린 게 있었는데 그때 같이 나온 내용이라는 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때 공지사항 나온 것 중에 어떤 게 또 같이 나왔냐면 이 그레이브스병을 동반한 TED 환자, 그러니까 그레이브스병과 TED를 동시에 조절이 가능한 약물은 바토클리맙, 이뮤노반티, 아이메로프로바트밖에 없을 거다라고 지금 그때도 같이 공지가 나온 적이 있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FcR 인저해제가 확실히 테드에서는 효능이 IGF-1R보다 훨씬 효능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안정성 면에서는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경증이나 경증보다 좀 심각한 중증이나 뭐 완전 심각한 정도의 중등도가 높은 환자들에 대해서도 투여를 모두 해도 사실 부작용 이슈에서는 IGF-1R보다는 훨씬 안정성이 높다. 그래서 사실 증상이 심한 사람한테 IGF-1R을 처방을 하면 좀 그래도 효과가 빠를 수는 있지만 안정적으로 바토클리맙을 고용량으로 투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유효성 데이터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안구 감소, 안구 돌출률 감소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나와봐야겠지만 바토클리맙 고용량도 그래도 효과가 충분할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과 유효성을 모두 확보를 하고 있는 약물이 바토클리맙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뮤노반트나 로이반트 입장에서는 TED라는 질환에 퍼스트 인 클래스가 갖는 이점을 충분히 알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상업화를 안 하고 뒤로 미룬다면 또 한 번 아제넥스에게 시장을 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미리 출시를 하면 현금 흐름에 대한 확보도 좋아지고, 만약에 현금 흐름의 확보가 좋아지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7년부터 약의 출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로이반트가 만약에 이번에 이뮤노반트를 인수합병을 하게 된다면 로이반트 입장에서는 이제 이뮤노반트 회사 자회사 100%가 되는 거죠. 그 회사에 로이반트의 자금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TED가 상업화가 돼버리면 그만큼 쏟아 부을 자금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죠? 기업 가치는 더 올리고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업화를 하면 과연 로이반트가 직접 팔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계약을 해서 판권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아이메로프로바트랑 같이 넘기든지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뭐 상업화를 어떻게 할 거냐는 저는 사실 걱정하지 않아요. FcRn 저해제에 대한 TED에 대한 매출은 어느 정도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대형 제약사에서도 눈독 들이고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 TED를 상업화할 건데 로이반트가 어떻게 팔 건데 걔네에서 영업망도 구축 안 됐잖아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로이반트에서 충분히 알아서 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예상하는 것까지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거는 로이반트가 알아서 잘할 거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판권을 팔든 뭐 본인이 직접 팔지는 않을 거니까 바토클리맙만 팔든 아니면 아이메로프로바트랑 같이 얹어서 팔든 아니면 이뮤노반트 회사를 다 팔아버리든 아무튼 대형 제약사에 잘 넘겨서 상업화는 차질 없이 진행을 할 거다. 만약에 상업한다고만 결정하면 그 뒷일은 사실 걱정할 일이 아니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주가가 이제 마지막에 장 막판에 한 2시 반? 2시 이후부터 계속 막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한 2시 반 정도부터 2시부터 사실 입질이 좀 있다가 2시 반부터 막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왜 올랐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올랐을까? 여러분들 다들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오늘의 급등이 뭐 바이오주들이 오늘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근데 안 오른 바이오주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한올 같은 상황에서 왜 올랐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 첫 번째는 개인들의 매도세가 일단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인들이 이제 참을 줄 안다는 거예요. 참을 줄 안다. 그러니까 나도 주식 참을 줄 알아. TED다 뭐 발표를 하든 M&A를 하든 12월 11일까지는 한번 참아 볼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이번 시장의 매도 물량이 고점에 비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저는 좀 추정 아닌 추정을 했어요. 수급적인 면에서만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흘려버리셔도 돼요. 이건 그냥 저도 재미삼아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고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심리를 좀 봤을 때 그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추정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걸 투자 판단에 이거 갖고 투자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제 생각입니다. 이거가 투자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 참고하시고요. 매도 물량이 없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런 거죠. 지난번에 저희 지난달이었나요? M&A 찌라시가 돌면서 급등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뭐 어디 수급에서 중점적으로 주식을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3만원 중후반대였던 게 49,0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순간. 그때 이제 단기적인 수급이 들어왔던 게 그 11월 11일 날 업데이트 콜, 실적 발표 업데이트 콜을 진행을 하면서 M&A 얘기가 쏙 빠졌고 그로 인한 실망 매물로 다시 한번 쫙 빠졌거든요. 3만원 후반대까지 39,000원인가까지 38,000원인가까지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쭉 빠졌는데 그래서 그 당시 가격에 매집한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누구든지 간에. 근데 지금 이렇게 5만원까지 와버렸잖아요. 사실 조정을 하긴 했지만 밑으로 떨어져서 가격 조정이 나온 적은 없고 거의 기간 조정, 시간만 좀 버티고 그 고점에 대한 4만원대에서 매도 물량을 어느 정도 좀 받아준 다음에 다시 지금 5만원대로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12월 11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지금 그날 어떤 데 이벤트가 나올지 모르고 근데 그 전에 4만원대의 물량을 많이 사지 못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관들이 이제는 다음 주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일주일 뒤 목요일이면 이제 발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물량을 미리 매집을 좀 많이 해놔야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오늘 후반기 장 후반에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사실 집중적인 매수 물량 확보 차원이 아니었겠냐라고 좀 추정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단기적으로 파바박 올라온 게 사실 뉴스 없이 그렇게 고점에서 그렇게 많은 거래량을 갑자기 실으면서 올라온 건 어느 정도 자금력을 갖고 있는 뭐 사모펀드라든지 아니면 뭐 금융투자라든지 아니면 투자신탁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외국인이라든지 어떤 곳에서 한 곳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느 여러 기관에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화라락 사면서 매수세가 몰려서 이렇게 주가가 좀 오르지 않았나 물량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조금 좋을 수도 있는 게 매집 물량이 얼마나 될지는 제가 모르니까 뭐 오늘 장으로 다 끝났을 수도 있고요. 내일 장까지 물량을 좀 많이 매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일단은 좋은 게 일단 12월 11일까지는 물량이 락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모였다면 이렇게 물량이 이렇게 딱 잠겨 있으면 횡보를 하더라도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횡보는 아마 진행이 안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지금 5만원대에서 많이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도 있어요. 12월 11일에 뭐 M&A가 나오든 TED 상업화가 나오든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슈가 나온다면 그 물량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 12월 11일에 호재성 발표로 인한 주식이 상승을 했을 때 지금 있는 물량들은 이제 차익 실현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기다릴 거다.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가 12월 11일에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날도 상승을 하고 이제 뭐 세론이 나올
됐지언정, 세론이 나올지언정 12월 11일까지는 그래도 이 정도 가격대를 좀 유지하고 기대감이 좀 묻어 있다면 유지하지 않을까 싶고, 또 다른 점은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TED에 대한 결과 발표는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멀찌감치 데이터 나오면 사야겠다 라고 할 때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미리 들어가 있자 라고 생각하면서 물량을 좀 매집한 물량들도 좀 있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그게 매집한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산 사람들이나 알겠죠, 그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직접 산 사람들이나 알지 제가 잘 모릅니다. 아무튼 이거는 그냥 오늘 수급으로 인한 추정이고요. 일단은 제가 생각해 본 경우의 수가 한 두세 가지 정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첫 번째 경우의 수, 여기 경우의 수라고 써요. 경우의 수. 첫 번째 M&A입니다. M&A 이슈. 자, M&A 이슈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뮤노반트 주가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22.34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M&A 이슈가 터진다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자, 지금 한올바이오파마 시가총액이 3조 원 가까이 된다고 했죠. 지금 이뮤노반트 주가가 시가총액이 딱 6조 원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지금 반반 정도가 됐거든요. 정확하게. 그러면 지금 한올바이오파마는 어느 정도 제 가치로 인정을 받고 있구나. 고평가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지금 56,000원이 역사적 신고가긴 하지만 지금 재평가 정확한 가격 반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 전에는 엄청난 저평가였다는 얘기예요. 그 저평가가 지금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소가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됐고, 지금 고평가냐? 차트로 보면 가장 높은데 지금 고평가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고평가라고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시장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평가라고 계산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생각은 지금 고평가 단계는 전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적정 가치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주가 수준인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M&A가 빵 터졌다. 그러면 지금 이뮤노반트든 한올이든 적정 주가를 받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뮤노반트가 만약에 M&A로 공개 매수를 하겠다. 그러니까 로이반트에서 공개 매수를 하겠다. 다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주가에 100% 프리미엄을 주겠다 하면 시가총액이 12조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한올도 똑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2배를 6조 원으로. 그럼 지금 56,000원이니까 6조 원이 되려면 2배니까 112,000원. 그러니까 110,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야 2배가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M&A라는 이슈가 터지면 세론이 나올 만한 멘트는 아니다. M&A 이슈가 터지면 세론이 나올 만한 이벤트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슈 터지고 세론 나와서 하락하는 주식들 있잖아요.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것처럼. M&A 이슈는 좀 다릅니다. M&A 이슈는 기업 가치를 어느 정도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을 분명히 하는 거기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도 M&A 이슈가 나온다면, 이뮤노반트 M&A 이슈가 나온다면 이뮤노반트 주가가 오른 것만큼 한올바이오파마 주가도 올라야 제 가치를 찾아간 거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M&A가 나왔다 그래서 이뮤노반트 주가가 50% 상승으로 딱 마감을 했는데 다음날 한올바이오파마가 주가가 우리나라는 상한가가 있으니까 아무튼 상한가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50%를 딱 찍고 마감을 해야 정상인데 거기서 세론이 나와서 플러스 10%로 마감을 했다. 그러면 50% 오른 거를 못 따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50%를 따라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할 거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날은 세론이 나오더라도 우상향의 재료는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뮤노반트가 적정 가치를 받고 있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만큼 한올도 그날 이슈 나온 날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까지 하락을 할지언정 결국 이뮤노반트 주가를 가치를 2분의 1의 가치를 따라갈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M&A 이슈가 터진다면 당일이든 다음 날이든 짧은 시간 내 주가는 세론이 나와서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하락은 할 수 있지만 방향성은 그대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M&A 이슈가 나온다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번의 경우는 TED 상업화 이슈는 나오고 M&A 이슈는 별말 없다면,
그러니까 TED 상업화 발표는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정성 데이터 확인해보고 TED 상업화 추진하겠다라고 형식적인 멘트로 또 하겠죠. 아직 결과 발표가 나온 거 아니니까.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한올바이오파마의 데이터를 넘겨주고, 그러니까 이뮤노반트에서 먼저 12월 11일 날, 그러니까 이뮤노반트가 발표하면 이제 12월, 우리나라는 12월 12일이 되는 거니까 12월 11일 밤에, 우리나라 12월 11일 장 끝나고 12월 11일 밤에 이뮤노반트가 TED에 대한 유효성 데이터를 공개를 하면서 그 자료도 한올바이오파마에 넘겨주고 하면서 이뮤노반트는 12월 11일 밤에 공개를 하고 한올바이오파마는 12월 11일 아침에 공시사항 띄우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2월 11일 밤에 이뮤노반트가 TED 유효성 데이터를 일부를 공개를 하고 우리 이거 유효성 확보됐다. 안정성만 확보되면 상업화하겠다라는 것까지 상업화 선언을 하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M&A 이슈는 별말이 없다? 이러면 일단은 이런 발표가 난다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M&A 기대감으로 지금 매수 후에 대기하고 있는 물량은 세론이 나오겠죠. 그죠? 나는 테드 상업화는 지금 당연히 주가에 반영됐다고 봐. 나는 M&A까지 한다고 봐. 하고 테드 상업화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M&A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온 자금, M&A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매수, 아무튼 M&A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매수 후에 대기하고 있는 물량은 M&A가 없으니까 세론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TED 상업화 이슈가 나오고 나서 저희가 지금 5만원 중반대잖아요. 이게 지금 만약에 갑자기 그날 다음날 6만원으로 갭상을 한다. 한 10% 정도 갭상을 했다. 그러면 TED에 대한 기업 가치는 이 정도 반영된 거 미리 좀 기대감으로 올라온 것도 있지 않을까? 라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M&A에 대한 이슈는 없네 하고 좀 세론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다음날 세론 나오면 마음 아프거든요. 다음날 세론 나오면 마음 아프다. 왜? 고점을 안 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6만원, 6만 5천원을 고점을 땡 찍고 쭉 빠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쭉 빠진다고 봅시다. 그러면 마음이 되게 아파요. 저때 팔았어야 되는데 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시계열을 조금만 길게, 한 1, 2주만 더 길게 생각을 해볼게요. 다음 날이든 다다음 날까지는 세론이 나올 수 있지만 결국은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TED 상업화 하겠다가 본질입니다. 그러면 TED 상업화 하겠다는 뭔 말이에요? 일단 마일스톤 입금이 된다는 얘기고요. 물론 FDA의 승인이 떨어져야 마일스톤이 들어옵니다. 상업화 하겠다라는 말로는 마일스톤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나중에 2027년에 FDA가 승인을 하고 출시를 하게 된다면 그때 마일스톤이 들어오거든요. 마일스톤이 2027년쯤에 들어온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때부터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로열티 지급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올바이오파마라는 회사가 전통 제약사처럼 복제약만 팔다가 이제 신약을 개발해서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회사가 됐다 라는 말이 뉴스를 장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프리미엄이 달라지죠. 이러면 프리미엄이 달라진다. 보통 PER이 한 40배 정도 평균적으로 주는데 30배에서 많게는 60배까지도 주더라고요. 60배까지. 프리미엄이 달라진다. 이 프리미엄은 사실 사람마다 매기는 방법이 달라서 나는 좀 신약 개발을 했다고 해도 60배는 너무 비싸, 40배도 비싸고 난 30배만 줘도 충분하다고 봐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얘네 신약이기 때문에 나중에 훨씬 큰 돈을 빠르게 벌어올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프리미엄 미리 부여해도 돼. 60배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은 이제 사람 생각마다 달라서, 그래서 주식이 재밌죠. 누구는 비싸다 그러고 누구는 싸다 그러고, 누구는 이 가격에 매수를 하고 누구는 이 가격에 매도를 하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PER, 프리미엄을 얼마나 줄 거냐라는 게 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회사가 됐다, 이렇게 이미지 탈바꿈이 될 거고, 실제로 그렇게 로열티가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러면 아까 여기 위에서 말씀드린 다음날 세론 나와서 고점에서 이제 쭉 하루 종일 이틀 동안 3일 동안 쭉 세론으로 빠지는 거, 이게 마음 아플 게 아니라 방향성은
우상향이다. 비록 M&A 이슈가 안 나왔지만, 비록 M&A 이슈가 별말이 없었지만 TED 상업화라는 이슈가 나온 것은 앞으로 이런 마일스톤 입금, 로열티 지급, 회사의 프리미엄이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다 우상향의 재료가 된다. 다음날, 다다음날 세론 나오는 거 아무런 의미 없다. 결국은 방향성은 우상향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해서 저는 만약에 그때 돈이 있다면, 만약에 세론이 나와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4만원 중반까지 막 떨어진다. 그럴 때 만약에 제가 월급이 들어온다면 저는 추가 매수하죠. 저는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실지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추가 매수 한다 그래서 답은 아니에요. 세론이 일주일 내내 나올 수도 있고요. 한 달 동안 세론 나오고 주가가 빌빌 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세론 나오자마자 바로 급등을 할 수도 있고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 난 이렇게 하겠다라고 저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미리미리 하는 거죠. 생각을 미리미리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의 수는 밑에다 쓸까요? 새로운 장에다 쓰겠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경우의 수는 다른 건 뭐냐면 TD 상업화 이야기도 없고 M&A 이야기도 없고. 자, 그러면 주가에는 부정적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기대감으로 올라온 것들이 어느 정도 반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제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주가에는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 있다. 그리고 기대감으로 올라온 것도 분명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납은 할 거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12월 11일에 이야기가 없다면, 뭐 M&A는 둘째치고 TED라도 이야기가 없다면 12월부터 1월까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TED 결과, 유효성 데이터 결과를 이뮤노반트가 확보한다면 한올에 알려줘야 하고요. 파트너사니까 알려줘야 하고, 그리고 한올은 공시 의무가 있잖아요. 한올은 그 데이터를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유효성 데이터가 나온다면, 터가 긍정적이라면 이 신호는 상업화다. 왜? 안정성은 이미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12월 언제 날지, 1월 언제 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아무도 모른다.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럼 어제랑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에 저는 계속 남아있겠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예. TED 이야기도 없고 M&A 이야기도 없다. 그러면 주가에는 부정적일 겁니다. 기대감으로 올라온 것들도 어느 정도 반납을 할 거고요. 그래서 3만원 중반대 뭐 이렇게 또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물론 뭐 5만원대 계속 유지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TED 상업화 이야기를 안 한 거지, 안 하겠다고 얘기한 건 아니니까. 12월 11일에 TED라도 이야기가 없다면, 12월 11일 인베스터데이에 TED라도 아무 이야기가 없다면, M&A도 없고 TED도 얘기가 없다면 12월에서 1월 사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TED 유효성 데이터 결과를 한 이뮤노반트가 확보를 할 거고요. 그 확보한 데이터가 있다면 한올바이오파마의 파트너사니까 알려줘야 하고, 한올바이오파마는 이걸 통보를 받는 즉시 그 데이터를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효성 데이터가 긍정적이라면 이 신호는 물론 안정성 데이터 확보를 하고 나서 이뮤노반트가 상업화할지 안 할지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상업할 수 있다라는 걸로 받아들여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정성은 근데 이미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고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추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TED 결과 발표가 언제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때 주가에 부정적이라 그래서 무섭다고 세론을 할 게 아니라 물론 그때 팔고 그럼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되지 않을까요?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떨어질 때 다시 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네, 제가 경험한 바는 그렇습니다. 팔면 거의 끝이에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다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저는 좀 부럽습니다. 그런 결단력을 하는 게 부러운데 저는 좀 쫄보라서 저는 그 정도의 돈 차이, 시세 차익은 포기하겠다.
고점에서 팔고 다시 저점에서 사는 정도의 시세 차익은 포기하겠다. 그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되더라도 저는 그 돈 포기하겠다. 꾸준히 시장에 남아있는 게 저는 더 좋다. 마음이 편하다 쪽이기 때문에 저는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 계속 남아있으면서 만약에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고 느껴진다면, 그러니까 미스터마켓이 시장 가격을 제시를 하는데 야 너 4만원이야 살래? 아 좀 비싼데, TED 얘기도 없고 M&A 얘기도 없는데 좀 비싼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뭐 35,000원이 됐다, 너 살래? 제시를 하면 지금 너 싸네, 나 살게 하고 살 수도 있는. 그러니까 뭐 주가를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보겠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판단해서 제가 돈이 있으면 그때 바로 사겠죠. 그 가격에, 떨어진 가격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그 가격에 바로 삽니다 저는. 아무튼 만약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고 느껴진다면, 현금이 있다면, 현금이 때마침 있다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때마침 있다면 매수하겠다라는 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일단은 뭐 이런 세 가지 경우를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가장 좋은 경우는 M&A 이슈까지 터져준 거. 뭐 TED, M&A 같이 터지면 두말할 것도 없고요. 네. 두 번째는 TED 상호판은 나오지만 M&A 이슈는 별말이 없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TED 상호파 이야기도 없고 M&A 이야기도 없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도 가능성이 좀 높은 게 이럴 수 있어요. 지금 로이반트가 최근에 업데이트 콜, 11월 11일에 업데이트 콜을 할 때 TED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공개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TED 얘기가 안 나올 수도 있긴 하거든요. TED 얘기가 안 나올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나오면 주가에는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순간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저런 이유로 시장에 남아있겠다. 왜냐하면 저는 2027년 정도에 나올 그레이브스병 데이터를 진짜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알아서 투자 판단을 해보시고요. 이 3번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부정적은 아니죠. 아무튼 별 얘기 없이 끝나버리면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뭐 매도하실 분은 매도하시고요. 아니면 저와 같이 나는 2027년 8년까지 기다릴 수 있어. 한번 기다려 볼래? 나는 떨어지면 매수로 대응하겠다. 더 떨어져라 하시는 분은 같이 비나이다 주식 가격 저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신다면 제가 주식수를 10주 20주라도 좀 더 모으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물론 다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1번 시나리오처럼 다 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음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차라리 더 떨어져서 난 더 사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결과는 또 다른 게 있긴 하거든요. 하나는 뭐 이것도 가능성이 좀 높긴 해요. 추가 질환 확장 공개 또는 추가 질환 확장과 함께 일부 데이터 공개. 루푸스처럼 피부 홍반성 루푸스가 질환 확장, 우리 피부 홍반성 루푸스도 진행합니다라고 추가 질환 확장을 공개하면서 환자 한 2명 정도의 데이터를 공개한 게 있었거든요. 되게 긍정적인 데이터였어요. 그런 이런 식으로 다른 추가 임상을 진행하는 것들에 대한 공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는 이게 나온다면, 별 얘기 아니고 이것만 나온다면 저는 보수적 차원에서 이 내용은 기업 가치 상승에서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추가 질환 확장한다 그래서 그 질환이 뭐냐에 따라 시장 가치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상승을 급박하게 할 정도의 재료는 아마 어떤 질환을 확장을 하든 그 정도는 아닐 것 같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 얘기는 없고 이런 추가 질환 확장에 대한 것만 나오면 뭐 이번 데이터 발표 별거 아니었네 라고 생각하고 뭐 오르겠다 떨어지겠다 뭐 판단도 안 하고, 만약에 얘만 나오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얘만 나오면 이 3번 얘기와 같이 별게 아닌 거기 때문에 4번이 별게 아닌 데이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그래서 3번처럼 별게 아닌 얘기라고 저는 4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 5번째는 그레이브스병 시장 확장 내용. 그레이브스병이 지금 그레이브스병뿐만이 아니라 뭐 TED 동반 질환도 지금 TED 동반 환자들도 지금 같은 그레이브스병을 해결하면 TED 동반 환자는 TED도 치료가 되는 효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시장 확장 내용들에 관한 내용이면 좀 이거는 지금도 시장에서 이미 알고 있는 소식이라서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것도 무시, 시장 가치의 무시, 이 정도 얘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총 정리한 게 이제 5개 정도 되는데요. 제일 좋은 건 이제 M&A 이슈까지 같이 터져주는 거죠.
로이바트가 하든 뭐 대형 제약사가 하든 M&A 이슈 같이 터져주면 좋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TED 상업화 이슈만 나오고 아니면 M&A 이슈가 별말 없다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M&A 기대감으로 매수한 자금들은 세론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TED 상업화라고 하는 거는 마일스톤과 로열티를 받는 회사로 거듭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달라질 거고 방향성은 우상향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급락은 단기적인 매수 타이밍이 또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저는 예측 아닌 예측을 하고 있고요. TED 상업화도 없고 M&A 이야기도 없고 별거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뭐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있어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올라온 것도 있는데 별 얘기가 없다면 이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12월 11일이 우리는 그게 다가 아니다. 12월이든 1월이든 언제든지 TED 데이터 유효성 데이터가 이제 한올바이오파마가 언제 공개할지 모르겠지만 이미노반트에서 자료를 수령한 다음에 한올바이오파마가 공시가 난다면 그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공시가 난다면 그때부터는 상업화에 대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떨어진 주가는 다시 분명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TED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TED 상업화에 대한 성공 가능성에 대한 확률이 확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추가 질환 확장 공개 또는 추가 질환 확장과 함께 일부 데이터 공개하는 거는 사실 이거는 다 추가 질환 확장을 할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만 나오면 정말 별거 아닌 얘기로 끝날 것 같고 이 얘기랑 똑같을 것 같아요. 3번 얘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레이브스병 얘기를 막 장황하게 해도 3번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레이브스병은 워낙 시장성이 크고 뭐 좋은 소식들을 다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오를 거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말이 안 돼도 올라갈 수는 있죠. 시장에서 이런 것도 있었어? 하는 정도의 소식까지 나온다면 상승을 더 할 수도 있죠. 2027년이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뭐 오르면 그만, 뭐 아니면 뭐 이 정도의 다시 이 정도의 상황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정리를 해봤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주식들이 좀 많이 오르는데 이제 코스닥 정책 이제 살리겠다 뭐 이런 정책들 많이 피려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닥 바이오주들이 막 같이 오르니까 코스피 바이오주들도 더할 나위 없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도 외국인이 많이 팔았거든요. 수급적인 말씀 잠깐만 더 드리면 오늘도 외국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댓글에서 그 벤자민님께서 외국인들은 더 사야 하는 반에 연일 왜 대량 매도를 하고 있냐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시냐면 과거에 코로나 시절에 그 신풍제약이라고 다들 아시죠? 신풍제약 주가가 뭐 몇 배 갔나요? 10배 갔나요? 20배 갔나요? 한 50배 갔나요? 아무튼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갑자기 치료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말라리아 치료제 우리 공부했었죠. 파킨슨병 하면서 말라리아제 하이드록시클로로킨 그 약물이 이제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라는 게 뭐 임상도 진행하고 하면서 주가가 엄청 급등을 했죠. 외국인들은 그 약이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주식을 샀을까요? 그때 외국인들 주식을 맨날 팔진 않았잖아요. 사는 날도 있고 파는 날도 있었잖아요. 대량으로 사는 날도 있었고. 그러면 신풍제약이라는 회사의 약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사기도 하고 조금 팔기도 하고 어느 날은 조금 사고 어느 날은 많이 팔고 그렇게 매수매도를 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물론 의식적으로 모으는 주식들도 분명히 있지만 나도 외국인들이 이제 프로그램 매수 매도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인 프로그램 매수 매도를 한다면 외국인들도 좋은 회사를 많이 팔 때도 있고요. 안 좋은 회사를 많이 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뭐 사니까 좋은 회사, 파니까 나쁜 회사 이게 아니고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분명 외국인들이 의식적으로 계속 사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회사는 좋은 회사네 하면서 사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 신풍제약은 그때 왜 외국인들이 들락날락 거렸냐. 프로그램 매수 물량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올라가니까 사야 하는 의무적인 패시브 물량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올도 되게 무서운 게 지금 외국인 물량이 지금 3%대 중반이거든요. 거의 이제 초반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3%대 초반. 과거에 3만원 갈 때 바토클리마브로만 임상을 할 때도 외국인 보유량이 거의 한 7, 8% 됐습니다. 근데 지금 3% 중반이거든요. 거의 반타작이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럼 언제 들어올 거냐?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언제 들어올 거냐는 저도 모르겠지만 한올바이오파마가 무서운 게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외국인들은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또 올라오면 사야 되는 물량들이 분명 생겨요. 물론 왔다 갔다 하겠지만 어느 정도 편입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 생길 겁니다. 패시브 자금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한올바이오파마가 좀 무서운 게 나중에 이제 시가총액이 좀 올라가면 기업 가치와 상관없이 시가총액 상승으로 인해서 패시브 물량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그게 또 주가를 들어올리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훗날 MSCI 편입된다라는 얘기도 나올 거고 유한양행처럼 얘기도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MSCI 패시브 물량 또 들어올 거고요.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이제 그런 소식들 나올 때쯤 되면 MSCI 편입 후보다 하면서 막 이제 그 전에 많이 갈 겁니다. MSCI 편입했다 하면 그때부터는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유동성이 확보가 된다면 한올바이오파마의 주가에도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 근데 그때 좀 조심해야 될 건 이 수급으로 인한 올라온 회사의 가치는 또 금방 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잘 해보셔야 될 게 이뮤노반트 시가총액이랑 좀 비교할 줄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너무 이뮤노반트 시가총액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하면 한올바이오파마라는 회사가 이뮤노반트의 시가총액과 비교를 했을 때 너무 고평가네? 라고 생각이 든다면 뭐 잠깐의 조그마한 차익 실현은 프로핏 테이킹 할 타이밍일 수도 있거든요. 느닷없는 급등, 수급으로 인한 느닷없는 급등, 막 예를 들어서 이뮤노반트 시가총액이 10조인데 한올바이오 시가총액이 막 8조, 9조 됐어요. 그럼 이거는 좀 너무 시장성이 너무 빨리 앞당겨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때는 좀 너무 급등한 거니까 프로핏 테이킹을 또 할 수 있고 그 정도의 유도리는 좀 발휘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파는 물량 이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네. 이뮤노반트나 한올바이오파마 나중에 그레이브스병 시장에서 충분히 장악력 있고요. 잘 되고 있고요. 데이터 아주 좋게 잘 나왔고요. 질병 수정 가능까지도 있는 약물로 지금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나중에 주가가 멀리 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런 외국인 물량들로 인한 잡음 이건 저는 신경 안 쓰고 있고요. 오히려 잘 됐다. 매번 똑같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 외국인들이 나중에 사기 시작하면 또 무섭게 올라갈 타이밍이 있구나. 만약에 기업 가치와 상관없이 그 수급으로 인해서 너무 급등을 한다면 그때는 영리하게 프로핏 테이킹을 좀 할 수 있을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너무 답변이 길었는데 일단은 뭐 아시겠죠? 제가 생각한 경우의 수는 여기까지고요. 다른 경우의 수 생각하시는 거 있으시면 댓글로 또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조금 길었는데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른 시간에 올려서 좀 그나마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고 지금 요즘에 또 오늘 영상에 좋아요가 엄청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좋아요 꾸준히 꼭꼭 눌러주시고 댓글 감사합니다 한마디로도 저는 다행히 힘이 됩니다. 그래서 댓글 지금 달아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라도 해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지금 올해 말까지 2,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80명 정도 남았습니다. 1920명을 달리고 있고요. 새로 오신 80명 분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가시면 한올바이오파마의 따끈따끈한 정보들 저의 장기 투자 철학 정보들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테니까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고 메모리 800만원님 슈퍼땡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매번 이렇게 거액의 슈퍼땡스를 보내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너무 큰 감사함을 느낍니다. 감사드리고요. 다른 분들도 참 저녁에 말하느라 고생했다. 네 투자 철학 뭔지 알겠는데 참 고생도 스럽다. 너도 대단하다 하시는 분들 이 정도는 보답이다 하면서 슈퍼땡스 지원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지원해 주시면 제가 더 큰 보답으로 더 열심히 하는 유튜버 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환영이니까요. 슈퍼땡스는 꼭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